자정의 종이 울린 지 오래된 아우라타워의 텅 빈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이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는 낮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수천 명의 심장들로 북적였지만 밤이 되면 오직 소수의 유령 같은 인물들만이 그 정적을 지키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 유령 중 하나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걸레가 물기를 머금고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이 광활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녀의 등에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묵직하게 전해져 왔다. 5살 배기 아들 민준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등에 푹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오늘따라 아이의 몸은 유난히 뜨거웠다. 낮부터 시작된 미열은 밤이 되자 펄펄 끓는 열기로 변했다. 낡은 아파트의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아이의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곤히 잠든 아이를 차가운 방에 홀로 둘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민준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둘러 엎고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이 일터로 향해야만 했다. 그녀의 심장은 아들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로서의 죄책감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때 그녀는 이 빌딩의 35층 전략기획실의 유능한 팀장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책상 위에 당당히 놓여 있었고 그녀의 분석과 예측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도구였다. 동료들의 신뢰와 상사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안정된 직장까지. 서연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뒤이은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잔인한 음모.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들 민준이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이었다. 대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과거가 깃든 층을 피해서 청소구역을 돌았다.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45층,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청소해야만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값비싼 원목 가구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뒤섞인 공기.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카펫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지만 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 것처럼 요란하게 뛰었다. 등 뒤에서 민준이가 칭얼거렸다. 엄마, 추워. 잠결에 뱉어내는 아들의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서연은 서둘러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낡은 소파라도 잠시 아이를 눕히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가 코너를 도는 순간 맞은편에서 열리는 묵직한 문소리와 함께 한 인형이 나타났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곳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 CEO 강지훈의 집무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업무에 지친 듯 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초라한 청소부와 그녀의 등에 엎인 아이에게로 향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다. 회사의 규정상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근무 시간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해고,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이 일자리마저 잃게 되면 당장 내일의 끼니와 아이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이를 그의 시선으로부터 가리려고 애썼다. 그녀의 몸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곧이어 쏟아질 차가운 질책을 기다렸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여자의 정수리와 그녀의 등 뒤에서 힘겹게 색색거리는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침묵은 종종 분노의 전조로 여겨졌고 직원들은 그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했다. 서연 역시 그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목소리만은 높이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깰 거예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녀가 예상한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혹은 경비실에 연락하는 냉정한 손짓이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한마디였다. 아이가 아픈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질책의 가시가 없었다. 서연은 놀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의 잘못을 추궁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민준이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가쁜 숨소리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이 많이 나서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지훈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미간을 좁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무실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턱짓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여기 들어와서 잠시 쉬게 하세요. 바깥보다는 따뜻할 겁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그 공간에 감히 자신 같은 청소부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인가. 그녀가 망설이며 우두커니 서 있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잠든 민준이의 작은 등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아이가 깰까봐 극도로 조심하는 손길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의 감촉과 함께 은은한 그의 채취가 느껴졌다. 그것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온기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겪었던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배려였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픈 아이를 업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코트를 덮어준 뒤 안에 응급 구급 상자가 있으니 해열제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 머물러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허락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온기와 그 위를 덮고 있는 그의 코트에서 전해져 오는 또 다른 온기가 뒤섞였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의 몸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로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도 비참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정에 대한 감사와 예상치 못한 친절이 가져다준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아우라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한 여자는 예상치 못한 온기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작은 파장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침묵의 성과 같았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는 전면, 유리창, 벽면을 가득 채운 철학 서적들은 이 공간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 모든 것이 자아내는 위압감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 민준이를 부드러운 가죽 소파 위에 눕혔다. CEO의 코트는 아이의 작은 몸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서랍에서 찾아낸 어린이용 해열제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조심스럽게 먹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뜨거웠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자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그녀는 잠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해고의 공포에 떨고 있던 초라한 청소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야경을 배경으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베푼 예상치 못한 친절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단순한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변덕이었을까? 그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도 계산도 없어 보였다. 그저 아픈 아이를 본 한 인간의 순수한 배려. 그것이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철저히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아우라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의 겁에 질린 눈빛과 아이의 아픈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토록 마음이 쓰였을까? 그는 원래 감정적인 동요를 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냉철한 판단력은 필수적인 덕목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철저한 원칙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여자의 절박한 모습에서 그는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보았다. 가난과 병마 속에서 홀로 그를 키워냈던 어머니의 지친 어깨가 떠올랐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그는 비서실장인 최상무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최상무는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충직한 인물로 그의 눈빛만 봐도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상무, 어젯밤 45층을 담당했던 야간 청소 직원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지시는 간결했다. 최상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CEO가 일개 청소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지훈은 덧붙였다. 어젯밤 내가 퇴근하면서 우연히 봤는데 그 직원의 청소 카트가 인상적이더군. 모든 도구들이 마치 군대의 장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어. 단순히 깔끔한 수준이 아니었네. 그건 시스템이었어. 최상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강지훈의 눈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 분석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보통 주변을 돌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본질적인 성향, 즉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평범한 청소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었다. 몇 시간 후 최상무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서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력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인 아우라 커넥트의 전 전략기획팀 팀장. 입사 후 최단기간 승진 기록, 다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기획.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세대적인 전략가, 데이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같은 최고의 찬사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마지막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중대 과실로 인한 프로젝트 실패 및 핵심 데이터 유출 혐의로 징계 해고. 완벽에 가까운 경력에 마지막에 찍힌 붉은 낙인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박민혁. 현재 아우라그룹 본사의 핵심 프로젝트인 프로메테스를 이끌고 있는 바로 그 박민혁 상무였다. 강지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너무나도 극적인 추락이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직원이 하루아침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고 해고된 뒤 몇 년 후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본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분명 빈틈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박민혁 상무를 떠올렸다.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때로는 위험한 야망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강지훈은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 무능한 배신자인지 아니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인지 그는 결정을 내렸다. 최상무, 이서연 씨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게. 전략기획실의 임시사무 보조직으로. 계약기간은 3개월. 우리가 그녀를 시험해볼 시간이 필요해. 최상무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전략기획실은 지금 박민혁 상무가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녀를 그곳에 배치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에 토끼를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녀가 토끼인지 아니면 토끼의 탈을 쓴 호랑이인지 확인하고 싶은 걸세. 그리고 진짜 사냥감이 누구인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여느 때와 같이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돌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최상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해고 통보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상무가 전한 말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서연 씨, CEO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내일부터 청소부 일이 아닌 전략기획실의 임시직원으로 출근해 주십시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전략기획실, 그곳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박민혁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악몽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다.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그녀를 올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언제까지나 이 차가운 복도를 헤매며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닐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어쩌면 잃어버린 자신의 삶과 아들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는 절벽 끝에서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깊은 고뇌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담긴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상무는 서류 한 장을 내밀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먼지 쌓인 옷장에서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피곤에 지친 청소부의 얼굴 위로 한때는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났던 전략가의 눈빛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심정으로 아우라 타워의 로비로 들어섰다. 수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터로 돌아온 병사였다.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서연이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바쁘게 움직이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악, 동정,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까지 자신들의 발밑을 닦던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낡은 정장 차림으로 동료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사람, 어제 그 청소부 아줌마 아니야? 세상에 회사 기밀 유출로 잘렸다더니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지? CEO의 특별 지시라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군.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다. 그녀의 자리는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놓인 작은 책상이었다. 한때는 가장 넓은 창가 자리가 그녀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속이 그녀의 공간이었다. 그녀를 이 자리로 안내한 팀장은 박민혁 상무의 충실한 신복으로 그는 서연에게 기본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도 경멸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서연 씨, 당신의 업무는 간단합니다. 서류 정리, 복사, 그리고 직원들의 잡무를 돕는 일입니다.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경고와 다름없었다. 잠시 후 박민혁 상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이제야 서연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듯 과장된 놀라움을 연기했다. 그의 얼굴에는 매끄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누구야? 이서연 팀장 아니었나? 이런 곳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세상일 참 재밌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에 서연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CEO님의 생각이 궁금하군. 아무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앞으로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같은 간단한 일들을 잘 처리해 주길 바라네. 다시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는 위로를 가장한 독화살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 순간부터 서연의 투명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그야말로 잡무의 연속이었다. 끝없이 쌓이는 서류를 복사하고 회의실에 음료를 채우고 다른 직원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 그러나 서연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죽박죽 섞여 있던 창고의 서류들을 하룻밤 만에 완벽한 논리적 체계에 따라 재분류했다. 그녀는 회의 일정과 참석자들의 습관을 파악하여 요청받기 전에 미리 완벽한 종류의 커피와 다과를 준비해 두었다. 그녀의 행동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직원들은 그저 잡무가 편해졌다고만 생각할 뿐. 그 배후에 숨겨진 서연의 비범한 관찰력과 시스템 구축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바로 그것이 서연이 노린 바였다. 그녀는 사무실의 유령이 되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직원들의 대화, 무심코 열어놓은 컴퓨터 화면, 그리고 그녀의 손을 거쳐가는 수많은 문서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박민혁 상무가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야심찬 신사업이었다. 어느 날 오후 팀장이 서연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져주며 말했다. 이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들인데 전부 파쇄해버려. 서연은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파쇄기 앞에 서서 서류를 한 장씩 밀어넣던 그녀의 눈이 문득 한 페이지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 수익률과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데이터 시트였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숫자들이 이상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으로 낙관적이었고 데이터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도 허술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망상에 가까운 수치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이 패턴, 이 방식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몇 년 전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실패의 책임을 모두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던 박민혁의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또다시 같은 짓을 벌이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 전체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서류 한 장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분노 때문이기도 했다.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동료들의 배신, 자신을 믿어주지 않던 상사들,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던 박민혁의 위선적인 얼굴. 그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은 그녀의 연약했던 마음을 강철로 단련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회의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곳에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복잡한 구조도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온 서류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방역의 칼날을 가는 전략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에서 돌아온 유령은 이제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다. 밤에 장막이 내린 사무실은 이서연에게 또 다른 전장이었다. 청소부의 유니폼을 벗고 낡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낮에 수능적인 사무 보조원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 희미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권한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평범한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낮 동안 파쇄기에서 몰래 빼돌린 서류 조각들과 공개된 기업 정보,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그녀는 흩어져 있던 숫자와 단어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찾아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공식 보고서에 명시된 자원 분배 계획과 그녀가 발견한 초기 기획안의 지출 내역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안개처럼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확신했다. 박민혁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정교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확신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우라 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서버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서버의 방화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제한된 접근 권한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느 날 밤 그녀의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개발팀의 신입사원 김태우가 서 있었다. 그는 늘 박민혁 라인의 상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젊은 프로그래머였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이
전설의 기획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김태우는 서연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쿼리문을 흘깃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그 방식으로는 절대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건 구형 프로토콜이라 오히려 접근 기록만 남기게 될 겁니다. 서연은 경계심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들킨 것일까? 그러나 김태우의 표정은 진실했다. 그는 오랫동안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비효율적인 코드와 의심스러운 데이터 흐름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다. 그는 박민혁의 독단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낮에 복사해 두었던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 한 장을 그에게 건넸다. 김태우는 문서를 받아들고는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프로그래머로서 그는 이 숫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것보다 더 큰 진실이 서버 안에 잠들어 있어요. 하지만 나에겐 그곳에 들어갈 열쇠가 없어요. 그날 이후 사무실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두 사람은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김태우는 서연의 열쇠가 되었다. 그는 시스템 디버깅이나 서버 점검을 핑계로 삼아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 로그와 암호화된 파일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그의 기술적인 능력과 서연의 분석적인 통찰력이 결합되자 감춰져 있던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민혁이 설립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 조작된 실적 보고서의 원본, 그리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외부로 빼돌리기 위해 심어놓은 백도어 프로그램의 존재까지. 그들의 손에는 박민혁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쥐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언제까지나 발각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박민혁은 비록 오만했지만 뱀처럼 예민한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시스템 보안팀으로부터 몇 차례의 사소한 경고를 보고받았다. 심야 시간에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기록, 인증되지 않은 IP의 쿼리 시도. 보안팀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했지만 박민혁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누군가 감히 균열을 내려는 불순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내부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키고 모든 직원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어느 늦은 밤, 김태우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마지막 데이터 묶음을 다운로드하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모니터의 섬광처럼 붉은색 보안 경고창이 떠올랐다. 누군가 그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몇 초 만에 자신의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가상 IP로 위장했다. 경고는 잠시 후 사라졌지만 그와 서연은 동시에 깨달았다. 적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이제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진실을 먼저 세상에 드러내는 자와 그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자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굶주린 늑대처럼 서성였다. 그의 완벽한 왕국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쥐의 존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고 있었다. 보안팀이 올린 보고서는 명확한 증거를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숙련된 사냥꾼인 그는 공기 중에 감도는 미세한 위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서연, 유령처럼 돌아온 과거의 망령. 그녀의 그 수능적인 태도와 조용한 눈빛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녀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서곡이었다. 그는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단순히 그녀를 다시 해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아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정교하고 잔인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경쟁사에 대한 극비 정보가 담긴 것처럼 위장한 미끼 파일을 만들어 일부러 보안이 허술한 공유 폴더에 흘려두는 것이었다. 그 파일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비자금 내역이라는 이서연 같은 사람이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유혹적인 이름으로 위장될 터였다. 이서연과 김태우는 좁혀오는 포위망의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김태우가 네트워크를 스캔하다가 믿을 수 없는 파일을 발견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비자금 내역.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모킹 건처럼 보였다. 김태우는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아들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그들 모르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추적 프로그램이 즉시 박민혁의 보안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김태우가 사용한 임시 IP를 추적했지만 박민혁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시스템 로그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파일 다운로드의 최종 경로가 이서연의 개인 워크스테이션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모든 증거는 이제 한 사람, 이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먹잇감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평온은 무장한 보안 요원들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이서연의 책상으로 향했다.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은 그녀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그녀를 회의실로 연행했다.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 안에는 박민혁이 법무팀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조작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서연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 그리고 그녀가 경쟁사에 정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이메일까지. 이서연 씨, 정말 실망이 큽니다. 박민혁이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CEO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군요. 어떻게 회사에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차가운 절망의 심연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었다. 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CEO 강지훈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강지훈의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비장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유감스러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이서연의 과거 해고 전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녀를 회복 불가능한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회장님의 온정이 이런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이서연 씨를 고소하고 다시는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증거들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데이터 로그, 이메일, 그리고 그녀의 과거 전력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유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박민혁의 주장대로라면 그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파렴치한 스파이였다. 강지우는 박민혁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서류에 담긴 차가운 사실들 사이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리는 증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그날 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절박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픈 아이를 업고 공포에 떨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보호하려 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청소 카트를 완벽하게 정리하던 그녀의 체계적인 성품. 그런 사람이 과연 이렇게 허술하고 감정적인 복수극을 벌였을까? 이 함정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서연은 범인이다라고 소리치기 위해 정교하게 짜놓은 연극 무대 같았다.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신뢰라는 저울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다른 한쪽에는 이름 모를 확신과 한 인간에 대한 직감이 놓여 있었다. 그는 박민혁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으니 서류는 두고 나가보게.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강지훈은 책상 위에 2개의 서류철, 이서연의 낡은 인사기록 카드와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결정에 한 여자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이서연은 좁고 낡은 아파트에 갇혔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 사방의 벽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박민혁이 쳐놓은 덫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잠든 아들 민준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경멸했을 뿐 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된 상대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 속에서 울부짖다 스스로 파멸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그는 틀렸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가장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 최상무를 불러 박민혁이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최상무, 이거 이상하지 않나? 너무 완벽해. 마치 잘 짜인 각본 같단 말이야. 그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증거를 무시하고 섣불리 그녀의 편을 들 수는 없었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릴 수도 없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법무팀에 전달하게.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내부 정밀 재검토를 이유로 48시간 보류한다고. 그리고 이서연 씨에게 내 개인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주게. 그는 최상무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정한 전략가는 상대의 마지막 수가 아니라 체스판 전체를 읽는 법이라고. 그것은 구조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시간과 믿음이었다. 최상무를 통해 강지훈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서연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48시간, 그녀에게 허락된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보안 채널을 통해 김태우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역습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다. 박민혁은 가짜 정보 유출로 그녀에게 덫을 놓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진짜 정보 유출로 그에게 방역할 터였다. 다만 그 정보는 경쟁사가 아닌 아우라 그룹의 내부를 향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 중 가장 확실하지만
아직 맥락이 부족했던 한 가지, 즉 박민혁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에 집중했다. 그녀의 방역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김태우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인 척 아우라그룹의 내부 감사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박민혁이 조작한 경쟁사 정보가 아닌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회계 장부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사소한 불일치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불일치는 교묘하게 박민혁의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의심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었다. 둘째로, 서연은 강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을 지켜온 강직한 성품의 한상진 사회이사를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박민혁의 횡령 증거 중 일부만을 담은 익명의 소포를 그의 집으로 보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고 싶게 만들 정도의 미끼만 던진 것이다. 한편 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축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감사팀으로부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회계 질의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한상진 사회이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프로젝트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민혁의 발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이서연에게 씌웠던 정보 유출과 배신이라는 프레임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프로젝트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자신이 놓은 덫이 거꾸로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뒤지며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발버둥 쳤다. 자신만만하던 사냥꾼은 이제 누가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공포에 떠는 사냥감으로 전락해 있었다. 익명의 제보가 일으킨 파장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핵심 프로젝트 내부 감사 루머로 주가 흔들. 그녀의 화면 한쪽에는 체스 게임이 켜져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폰 하나가 상대방 킹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외통수를 부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그녀의 조용하고 치밀한 방역이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전세는 역전되었다. 아우라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서 있는 박민혁 상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가 주도하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불길한 소문과 내부 감사의 압박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조작된 데이터를 동원하여 이 모든 의혹이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며 프로젝트는 순항 중이라고 이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노련했다. 그는 제기된 회계상의 의문들을 사소한 행정착오로 일축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회사를 위해 헌신한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호소했다. 몇몇 이사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흔들리는 듯 보였다. 특히 강직하기로 소문난 한상진 사회이사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는 막힘없이 거짓된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가 상황을 다시 자신의 통제에 두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최 상무가 들어와 수장인 강지훈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상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다. 더 이상 주눅든 사무보조원이나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최상무가 준비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과거 이 회의실을 호령하던 유능한 전략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기밀이나 빼돌리던 범죄자를 어떻게 이 신성한 자리에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격렬한 반발에도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손짓 하나로 장례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서연 씨는 나의 초대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모두 조용히 하고 그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서연은 박민혁의 불타는 눈빛을 무시한 채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전 전략기획팀 팀장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논리적인 사실만을 무기로 삼았다. 김태우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연결해준 파일들이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혁이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해했다. 화면 한쪽에는 박민혁의 거짓 보고서가, 다른 한쪽에는 김태우가 빼낸 서버의 원본 데이터가 나란히 떠올랐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녀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이사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서연은 박민혁이 세운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와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서연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서연의 방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혁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재설계한 새로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기획안이 떠올랐다. 그것은 박민혁의 허황된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현실적인 시장 예측에 기반한 진정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눈부신 전략이었다. 그것은 박민혁에게 내리는 최후의 일격이었다. 서연은 그가 단순한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무능한 리더라는 사실까지 만천에 증명해 보였다. 그의 비전은 탐욕으로 가득 찬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진정한 비전은 짓밟혔던 그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모든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다. 박민혁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사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그리고 경외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상진 사회이사가 강지훈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굳건히 서서 회의실 반대편에 앉은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검증된 신뢰와 함께 승리한 전투에 대한 조용한 갈채가 담겨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진실의 무게는 청음망은과 같아서 그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박민혁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허무하게 회의실을 퇴장했다. 그의 오만했던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사라지자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하나둘씩 단상 위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과거 그녀의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과했고 그녀의 용기와 능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고 품위 있게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아우라 그룹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지훈의 지시 아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박민혁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막대했지만 이서연의 활약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언론은 아우라 그룹의 비리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지만 동시에 회사를 구한 이름 없는 내부 고발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회사 안에서 이서연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나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웅이자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강지훈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그 복도를 다시 걷는 그녀의 마음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두려움과 절망 대신 차분한 자신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서연 씨, 아니 이서연 팀장, 당신의 용기가 회사를 구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새로운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폐허가 된 프로젝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어려운 임무였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다. 회장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프로메테스를 아우라 그룹의 가장 빛나는 성공 신화로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눈부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더 이상 어두운 구석이 아닌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밝은 창가에 자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한 충직한 동료 김태우가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부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불신과 공포 대신 열정과 협력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꺾였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연은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제는 건강하고 밝아진 아들, 민준이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소설의 첫 장면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서 엄마의 등에 엎여 신음하던 아이는 없었다. 그곳에는 성공과 안정의 빛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닌 부드러운 미소를 띤 한 남자였다. 그의 시선이 서연과 민준이에게 머물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밤보다 훨씬 보기 좋은 그림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일으켜 세운 동반자의 유대감이었다. 강지훈이 떠나고 서연은 아들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가 천진한 얼굴로 물었다. 엄마, 이제 행복해.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 사무실과 창밖의 무수한 불빛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응, 우리 아들,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따뜻한 불빛 아래 엄마와 아들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다.